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원해시설 강의 오래간만에 하는 강의죠. 많이 기다리셨나요? 원해시설 강의를 하기 전에 기본수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변경되는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아직 기본수가 2월 말경에나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안에 나오면 다행이고 3월달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불길한 예감도 들기는 합니다. 우선은 작년 우리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21년도 약관을 참조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종류와 방법입니다. 적용 품목이죠. 결국은 보험 목적물이 무엇인가? 보험 목적물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다음에 시설 장물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용 시설물은 구조체와 피복제로 나눠지죠. 부대시설은 제가 관수시설, 양액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보온시설, 환풍시설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시설작물은 화해류와 비화해류로 나눠지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전부 종류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농업용 시설물의 이제 종류를 한번 볼게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가 있는데 모두 앞에 뭐가 붙나요? 시설, 작물, 재배용. 아니 버섯에 간다면 버섯, 재배용 이렇게 되겠죠. 자,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동이다 그죠? 이거 단동이죠. 연동은 이어져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 보이네요. 이게 연동하우스입니다. 이게 보이는 모습은 유리 온실이 되겠네요. 여기는 냉방, 난방 시설이 되겠고요. 그죠? 이 안에 수평 커튼 보이시나요? 위에 이쪽 부분 수평 커튼.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양액 재배 시설. 땅이 아니라 공중에 띄워서 작물을 재배하죠. 자, 부대시설은 1과목과 2과목의 정의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본서에 나중에 어떻게 통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목은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그렇죠? 시설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난방, 냉방 생각해보세요. 그죠? 보온. 근데 언제든지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해요. 이거 뗐다 다른 데 붙일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설치가 가능한 것. 1과목은 여기까지 다 추가가 되어 있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2과목은 이 한 줄만 되어 있는데 사실 1과목 거 가지고 그대로 다 적용이 되겠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조사 기준과 평가 단위입니다. 이 조사 기준이 제일로 많이 바뀐 거 별표 3개쯤 되겠네요. 그죠? 예전에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은 같았어요. 그죠? 항상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가액을 산출하죠.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손해액을 산출해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아랫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손해액 산출할 때 어떻게?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을 적용한다. 결국은 감가상각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야? 시가로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가로 보상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제조달 가액 전부 다 보상받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는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출하더라. 제조달 가액이란 그럼 뭘까요? 우리 보험의 목적물을 제일 처음 내가 처음에 신가로 구입했을 때와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보험의 목적에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조달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든 하지 않든 손해가 생긴 그 때와 곳에서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시가로 보상하죠. 시가로 보상한다는 말은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경과연수. 경과연수가 얼마나 경과됐어? 경과연수에 1년에 얼마만큼 감가가 돼? 경년 감가율을 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1 마이너스, 그죠?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해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단위네요. 평가 단위는 동별로 합니다. 시설 한 동, 두 동, 결국은 작물, 목적물별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1과목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부담금 산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부담금 산출은 단지 단위로 한다고 했죠. 동별로 한다는 얘기는 이거 한 동씩 조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기부담금은 이 전체 단지에 한 번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두 번째 났으면 두 번째도 적용하고 세 번 나서 세 번째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방법이네요. 자, 계약사항 및 현지 조사표를 당연히 하겠죠. 계약상하고 뭐 보험가입 금액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하죠. 현지 조사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사고 현장 방문을 하고요. 손해평가를 합니다. 자, 손해평가 내용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해요. 5회 때 비가림 시설 손해평가 15점짜리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의 손해평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죠? 자, 그때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농업용 시설물하고 인건비하고 다 하겠죠. 농업용 시설물 안에는 구조체와 피복제가 있고 부대 시설이 있어요. 그죠? 피복제, 요렇게 덮고 있는 거 비닐, 요게 피복제죠. 그래서 피복제는 하우스의 폭과 피의 길이, 결국은 피의 면적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폭과 길이니까, 그죠? 피복제의 피의 면적을 조사하더라. 구조체는 여기에 보이는 쇠들이 있죠. 요것들이 구조체예요. 자, 구조체는 완전히 다 망가졌어. 전손이 났어. 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를 할 때 교체 수량 또는 비용. 그 다음에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어요. 부분 피해만 입었어요. 그때는 보수 및 수리 면적 비용을 산정하게 되겠죠. 교체 수량 또는 보수 및 수리 면적을 비용을 산정합니다. 재사용할 수 없어요. 보수 불가일 때는 아예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클 경우, 그죠? 수리 비용 하는 게 아예 교체하는 것보다 더 클 경우에는 제조달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는 암기를 할 때 저희 스터디에서 암기를 할 때는 예전에 인건비니까 인간이 인건비잖아요. 시금방지면 걔도 무시한다 이렇게 조금 해서 꼭 시방스가 들어요. 시금방지면 걔도 무시한다. 조금 이렇게 해서 앞머리 글자들을 좀 완전히 암기 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연상을 해서 떠올렸었거든요. 인건비는 실제 투입된 인력, 시방서, 견적서, 영수증, 그 다음에 시장조사를 통해 피복제, 구조체 시공에 소모된 인건비 전체를 그대로 산정합니다. 자,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히 약관 변경된 거 1과목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히 약관이고요. 자, 손해를 예전에는 제조달가액으로 포상했지만 지금은 시가로 변경한 걸로 바뀌었어요. 자, 나는 제조달가액으로 포상받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의 조사 방법이네요. 자, 첫 번째 계약사항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세 번째 손해액을 산출하게 되겠죠. 손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계약사항 확인합니다. 어떤 거? 계약 원장도 확인하고 현지 조사표도 확인해서 사고 목적물의 소재지가 정확한지, 보험 시기가 정확하게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계약 원장을 확인한다는 거는 하우스의 규격이 단동으로 되어 있는지 연동으로 되어 있는지 피복제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음에 가입한 것과 이 계약 원장 보면서 실제 사항들을 다 같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확인을 하고 갑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계약 원장상의 목적물하고 실제 목적물이 똑같은지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서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계약자 면담을 통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사고가 언제 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면담 결과를 가지고 그죠? 사고 경위나 기상청 자료들 감안합니다. 그래서 포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손해평가를 합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보여준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사진. 구조체 완전 휘어버렸죠. 그죠? 완전 휘어본 거 보이나요? 완전 이 넘어진 거 윗모습에서도 보이죠? 눈이 와서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죠? 자, 휘어진 거 이런 거 보이시죠? 구조체 뒷부분. 그죠? 그 다음에 피복제.
구주체는 괜찮은데 지금 피복제가 다 날아가 버렸죠. 그죠? 군데군데 찢겨진 거 보이나요? 그죠? 여기에도 찢겨진 거 보이죠? 그래서 피복제만 파손되었을 때는 피복제만 수리를 하면 되고, 구조체가 파손되었을 때는 구조체가 보통 파손되면 피복제 같이 많이 파손됩니다. 손해평가를 하게 되겠네요. 자, 손해평가는 예전에는 이 부분만 업방에 있었어요. 자, 네, 요게 나중에 안에서 어떻게 상세하게 바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갑시다. 손해액도 예전에는 이게 제조달 가액으로 줄 때에 우리 손해평가였어요. 우선 전제를 깔고 갑니다. 우리 손해액 산정할 때, 손해평가할 때 수리하거나 교환한 비용도 이제는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왜요? 시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전손이 났을 때 외에도 수리, 교환 비용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자, 이것은 감가상각하기 전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피복제는 하우스 폭, 피해 길이를 감안해서 피해 범위, 결국은 피해 면적을 산정합니다. 폭과 길이로, 그죠? 면적.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체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피해를 당연히 인정하죠. 근데 전체 피해가 났어요.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나는 전체를 교체하지 않았어. 부분만 딱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체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전체 피해가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요. 정말 부분 피해라는 거죠. 그럼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을 합니다. 자, 구조체 및 부대시설입니다. 교체 수량 또는 보수 및 수리 면적 산정한다고 했죠. 재사용할 수 없을 때 보수가 불가하거나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제조달 비용을 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상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손상된 골조,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교체 수량 및 교체 비용을 산정하고요.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수리가 안 돼. 그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몇 개가 교체를 해야 되겠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되겠는지, 그죠? 자, 손상된 골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수리해야 되니까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수리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수리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인건비는 모두 산정한다고 했어요. 인력, 시방서, 견적서, 영수증, 시장 조사 통해서 피복제, 구조체 시공에 소모되는 모든 인건비 다 감안해서 산정합니다. 제가 그랬죠. 5회 때 비가림 시설 손해평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서 15점짜리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이게 조금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이. 근데 아직 우리 원해시설에 대한 손해평가 요령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15점짜리 또는 5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이런 거 이렇게, 그죠?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로넣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 기본구조 한번 보고 갈게요. 시골에서 잘하신 분들도 있고 농촌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안 봐도 알 수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 손해평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자,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가래, 가로대 이런 명칭들이 1과목에서도 나오고 2과목에서도 나와요. 그죠? 석가래라는 건 요 부분이 있죠. 동그란 이 부분. 이거를 석가래라고 합니다. 쭉 가로질러 가는 이것을 가로대라고 하고요. 지지해주는 밑에 요거 있죠. 요거를 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걸 첨화라고 한다고 했죠. 첨화가 있는 거 복숭아형 하우스 1과목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반원형 하우스, 복숭아형 하우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체와 구조체를 연결할 때는 요런 부분, 요런 것들 쓰거든요. 연결고리들. 하우스 가보시면 예전에는 무심히 봤던 것들도 지금 손해평가 우리 시험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혹시나 하우스를 가게 될 일이 있으면 이런 부속물들이 이게 이런 데 결합이 되거든요. 요런 부위에
결합이 되는데 어떻게 결합돼 있지? 조금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 개폐기 요게 수평 커튼이죠. 수평 커튼이 열어졌다 닫아졌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수평 커튼이 안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이 지붕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자동 개폐기가 있는데 이건 수동 개폐기예요. 수동은 이거 손으로 요 부분을 손으로 돌려주면 비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다 자동 개폐기를 많이 쓰죠. 그죠? 자, 하우스폭 우리 그 피복제 손해평가할 때 하우스폭과 하우스 길이를 산정하더라 라고 했죠. 결국 피해 면적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것들 한번 봐주십사. 자, 우리가 이제 시가를 보상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경련 감가율 내용 연수 정도는 알아야 해요. 그죠? 경련 감가율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경련 감가율은 내용 연수가 몇 년이야? 내용 연수 분해. 그죠? 자, 100%였다고 한다면 원래 100% 보통 유형 자산의 그 감가는 20%로 잡죠. 회계에서 20%를 빼죠. 이렇게 한 게 경련 감가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용수를 알거나 또는 경련 감가율을 암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8%가 나왔을까요? 내용 용수가 10년인데 100에서 20% 빠니까 80%죠. 그래서 8%가 나온 거예요. 됐나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출을 했나요? 이건 둘째 자리까지 또 있네요.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건 첫째 자리, 이게 또 지금 5.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둘째 자리까지 산출을 해놓고 이건 또 첫째 자리만 산출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보통 해가림이나 우리 그 해가림의 철제, 목재는 둘째 자리까지 산출을 했거든요. 근데 연동호수는 첫째 자리까지만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업방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피복제 중에 장수, 피 등 기능성 필름 등 이런 것들은 40% 고정 감가네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경련 감가율은 안 줄 수 있거든요. 장기성 PU는 16%.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8년이란 말은 여기가 8이 들어가니까 80%니까 10%가 나온다는 얘기죠. 경련 감가율이. 요 아래 건 잘 안 나와요. 안 나는데 부대시설에 요건 잘 나오더라고요. 아랫부분 이런 것까지 암기하라고 하면 조금 너무 야속한 거죠. 그죠? 자, 경련 감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옆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만일에 내용 연수가 경과했어요? 했다고 한다면 우리 뭐죠? 인사하면 해가림 시설할 때 배웠잖아요. 내용 연수가 경과했어요? 했지만 정상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이 시설의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수정 단가율을 30% 주더라. 그러면 앞에 내용 연수 쭉 있는 거 남아있는 거에 비해서 30% 주면 돈이 그러니까 손해액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럼 왜 내용 연수가 더 경과했는데 돈이 더 많이 나와요? 손해액이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만일에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정상 사용하게끔 계속해서 보수나 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는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자, 제 마지막에 나와 있죠. 손해액은 수리 교환비에 대해서도 뭘 한다고요? 감가 삼각을 적용한다고요. 이건 약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대로 감가 삼각 적용한다는 거. 결국은 시가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설작물 손해조사입니다. 앞에는 우리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했었고요. 지금은 시설작물에 대한 손해조사입니다. 시설작물에 대한 손해조사도 농업용 시설물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그죠? 조사 기준과 조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1. 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 주고요. 자, 조건이 있죠. 1과목에서 배웠었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금을 주고 초과하지 않아요?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죠? 소손해 면책해서 보험금 주지 않죠. 소손해 면책금은 10만원, 보험가액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 작물별로 평가하고요. 동단위라고 했죠. 자, 동일 작계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났어요. 이전 피해 감안해서 산정을 하더라. 평가하는 시점은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점이더라. 이런 거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자, 계약사항 확인하더라. 첫 번째, 사고 현장 방문하더라. 손해평가하더라. 순서는 농업용 시설물하고 같습니다. 계약 원장 및 현지 조사표 확인해서
사고 목적물 소재지 및 보험 시기를 확인합니다. 계약 원장의 하우스 규격 및 재배 면적을 확인하고요. 현장 방문해서 사고 경위나 사고 일자 확인합니다. 사고 일자 확인하는 것은 왜냐면 우리 시설 작물에 보험금 산정할 때 경과 비율 산출 때문에 그래요. 자, 기상청 자료 확인하고 계약자 면담이나 작물의 상태들을 고려해서 보상하는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자료 요청을 통해서 재해 여부를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자료는 어떤 거가 있더라. 우리가 뭐 밭작물, 논작물 과수할 때는 뭐가 있었나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이렇게 세 개였잖아요. 근데 시설 작물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출하 내역서가 필요하네요. 출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출하 내역이 포함된 거. 출하 내역서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더라. 자, 조사 방법입니다. 재배 일정을 확인합니다. 정식한 날짜, 파종한 날짜, 종균 접종한 날짜, 수확 개시일자, 수확 종료일자. 왜냐면 나중에 경과 비율 산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요? 생장 일수도 알아야 되고 표준 생장 일수도 알아야 되고 수확 일수도 알아야 되고 표준 수확 일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문답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때로는 증빙 서류로 모종 구매 내역, 출하 관련 증명서, 영농 일지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사고 일자입니다. 요거 계약자 면담이나 기상청 자료를 통해서 사고 일자를 특정한다. 가로넣기 나올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사고 일자 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과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요. 우리 사고 일자가 중요했던 게 고추에서 중요했죠. 연속적인 재해, 그죠? 지속적인 재해가 있었을 때 고추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병충해, 약간의 병충해도 있다고 했어요. 가뭄이나 병충해 등에 있었을 때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그죠? 그 사고일자로 특정하더라. 그럼 재해가 끝나는 날이 도대체 언제야? 했을 때는 가뭄일 때 첫 강우일 전날을, 그죠? 재해가 끝나는 날로 했더라. 근데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조사 일자를 사고일자로 하더라 라는 거 배웠었죠. 근데 원해시설의 시설작물은 수확기 이전 사고와 수확기 이후 사고로 나눠집니다. 그죠? 수확기 이전 이후 경과비율 때문에 나눠지죠. 자, 여기서는 지속적인 자연재해란 말을 표현하지 않았고요. 연속적인 자연재해라고 해서 우리 고추에서는 가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원해시설작물에서는 폭염, 냉해. 원해시설에서는 가뭄이 있을 수 없죠. 인위적으로 물을 제공하니까요. 관수시설을 통해서. 그래서 연속적인 자연재해라는 것은 폭염, 그다음 냉해 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냉방시설, 난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폭염이나 냉해로 의한 재해가 있을 수 있더라. 그죠? 이럴 때 그러면 사고일자를 어떻게 특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수확기 이전에는 기상특보 발령일자가 사고일자네요. 그럼 뭐 제일 처음에 발령한 날짜가 사고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추정이란 말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역적인 재해 특성이나 농가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선정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수확기 중 사고입니다. 수확기 중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막 출하 관련 증명서 이런 거 필요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최종 출하일자를 사고일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하 관련 증명서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왜? 제일 마지막 출하한 날짜를 알기 위해서. 그죠? 역시 지역적 재해 특성, 농가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손해조사 들어갑니다. 경과비율 산출하고요. 왜냐면 우리 재배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보험금이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경과비율 산출하는 거죠. 그죠? 경과비율 산출하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어요. 산출하는 품목은 딸기 외 품목, 시금치 외 파종하는 품목. 경과비율 산출하지 않는 거 기억나시나요? 장미, 부추가 산출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경과 비율을 산출하더라. 다음에 이거 재배 비율 이거 삭제할게요. 재배 비율은 예전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재배 비율 하지 않죠. 왜냐면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이기 때문에 재배 비율 및 피해 비율이 아니라 그냥 피해 비율을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였거든요. 보험금이. 그래서 재배 비율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재배 비율은 산정하지 않죠. 바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이기 때문에 재배 비율 하지 않아요. 바로 피해 비율만 확인합니다. 재배 면적과 그죠? 피해 면적을 조사해서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하면은 피해 비율이 나오는 거죠. 다음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보험 목적물의 뿌리, 줄기, 잎, 과실, 손에 얼마 정도 피해 입었니?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피해 비율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 그죠? 면적이 얼마만큼 돼? 그 면적 안에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어? 이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입었어. 그죠? 이거는 심도예요. 심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느냐? 뿌리, 줄기, 잎, 과실 다 보더란 얘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하더라. 손해 정도 비율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어요. 0%에서 20%까지는 그죠? 였고 20%, 그 다음에 21%에서 40%는 40%, 41%에서 60%까지 60%, 61%에서 80%까지 80%, 80% 이상은 100%. 그죠? 자, 조사 기준입니다. 이건 하재 대물 배상 책임이네요. 하재 대물 배상 책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1과목에서 배웠고, 그죠? 이거 정의도 알아. 요 설명을 해놓고 정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 적는 것도 알아야 되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도 5점이나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거다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고 모의고사를 출제했었는데 아직 시험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사 기준, 그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여야 돼요. 농업용 시설물이나 부대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걸로 인해 갖고 내 이웃집이나 이웃농가나 다른 데 피해를 입혔어. 그죠? 그것을 어떤 피해? 법률상의 배상 책임입니다. 법률상의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조사를 실시하더라.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방법 또한 중요하죠. 자, 다. 먼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계속 손해액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서 결국은 손해방지 비용을 준다는 얘기죠.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을 준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거는 기타 사실은 협력 비용이에요. 그죠?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 비용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할 때 소송, 변호사 비용, 중재, 화재, 조정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할 때 이렇게만 해 조금 웃기긴 한데요. 소변 하면 우리가 정화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소변을 이렇게 하는 정화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설치들을 할 때 해서 소변에서 정화조 대신 중화조 이렇게 해가지고 중화조 이렇게 첫 번째 글자만 따가지고 소변 중화조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까먹지 않잖아요. 소변 중화조 하면 뭐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이 들더라. 그런 것들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보험금에 관한 부분은 따로 다음 시간에 보험금에 대해서만 쭉 이어가시고 한번 강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본 걸로, 그죠? 조사 종류 방법만 알아도 보험금은 좀 더 쉽게 산출이 되죠. 조사 종류와 방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우리는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나중에 할 일은 합격하고 날 일은 조사를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종류와 방법을 무시할 수 없다. 왜? 우리가 합격하고 나서 할 일은 이 일이니까. 그죠? 물론 그 조사 종류와 방법을 잘 알면 그게 혼자서 조사표 다 쓰면 보험금 산출은 쉽게 되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명절 후유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쉬었다가 공부하면 감도 잘 오지 않고 또 앞에 공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린 것 같고 그래요. 공부는 조금 연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갭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던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뒤에 보충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초심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그저 마음 다 잡으시고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에 조금 매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2월달이잖아요. 얼마 진짜 안 남았어요. 1차는 바로 6월달 시험이니까 2, 3, 4, 5 4개월이 남았고요. 이제 2차는 9월달이니까 조금 더 남긴 했지만 1차 보시고 2차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더 조급하실 거예요. 하지만 1차 시험은 지금부터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난 넉넉하게 하고 싶어 하면 한 2개월 전부터 하시고 보통은 한 달 정도 바짝 공부하셔도 되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1차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 또 받지 마시고요. 지금은 2차에 집중을 하시고 시험치기 막바지에 가서 1차에 좀 더 집중해서 1차 시험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